송민규 선생님이 읽으시죠? 가장 먼저 들으셨으니까. 네, 중용. BC 43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성과 중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천인일리를 설명한 형 이상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이란 기울어짐이 없다는 뜻이고 용이란 영원불변이라는 뜻이므로 올바르고 변함이 없는 도리를 설명한 책이 되는 셈이다. 원래는 예기에 속한 한 편이었다가 독립해 한 권의 책이 된 것으로 송나라의 주인은 이것을 33절로 나누었다. 예, 얘기에 이제 원래 들어있었던 거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듯이 그 대학과 함께 한 편이었었죠. 오늘날 우리 얘기를 하는 책에 보면 역시 대학 중용편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자가 말한 중용처럼 돼 있지는 않죠. 이 주자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주자가 편집했는데 그거를 장구라고 한다고 그랬죠. 장별로 정리했다라는 거죠. 정리만 한 게 아니라 이따 보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선배학자들의 그 설명이라든가 자기 주장을 거기 밑에다가 글자풀이하면서 부과시킨 것이죠. 이 중용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 이제 성과 중인데 이따 이제 다 나오겠지만 가장 유명한 기절이 이제 맨 앞에 나오는 미리 천명지의성. 보통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하늘이 명령한 것을 일러서 성이라 하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하고 어디 갔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그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중용 첫머리에 성이라는 말하고 도라는 말하고 교라는 말이 연동돼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이게 기본 논리죠.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마음속에 부여되어 있는 그것이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성을 이제 맹자에 의하면 그게 착한 본성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인의예지죠. 그 인의예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는 노자장자가 말하는 자연법칙이나 자연의 도 혹은 장자가 말하는 똥이나 오줌에도 있는 그런 도 개념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속에 부여된 본성, 인의의지를 그대로 드러내서 따라가는 걸 도라고 하니까 결국은 중용에서 말하는 도는 자연의 도가 아니라 바로 인도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노자장자나 다른 학파에서 말하는 도, 넓은 의미의 도가 아니라 공자, 맹자, 순자, 대학, 중용에서 말하는 이 도라는 개념은 99%가 인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중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논어할 때 기억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공자의 말이에요.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부정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뭐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노자는 뭐라고 그래요? 도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 셋에서 만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자장자가 말하는 도는 사람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에요. 근데 유교에서 말하는 도는 뭐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실은 이 노자장자를 제외하면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먼저입니다. 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고대에서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제를 염두에 둔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앙, 종교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양처럼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신이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서양하고는 완전히 차별적인 거죠. 사람이 먼저 있고 나서 신이나 귀신이 있는데 신이나 귀신은 인간을 위해서 설정된 개념이다. 이게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 극명한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현실주의적이고 인문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용에서 나온 본성을 따르는 게 도다. 공자가 말하는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강한 인문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결국은 이 도를 닦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거 이게 바로 가르침이다. 예. 성과 도와 교회 개념이 아니 김종범 선생 웬일이야? 금요일 날 못 들은다더니 응? 자 그다음에 안 선생이 인트로 읽으세요. 유가 중용의 저자는 공자의 손자인 공급이라고 전해지나 실제로는 전국시대 말기에서 진한시대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이 얘기의 한 편이었던 중용을 한 권의 책으로 다루기 시작한 때는 남북조 시대부터였다. 유학의 주요 문헌으로 존중되기 시작한 것은 송나라 때인데 특히 주의가 논어, 맹자, 대학과 더불어 이것을 사서로 삼은 이후로 유학 인문의 필독서가 되었고 중국 형이상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중용은 주의가 우주 만물에서 인간 심리의 깊은 곳까지를 포괄하는 하나의 철학 체계를 구축하는데 천인일리의 전거가 되어주었다. 주자학의 기본 태제인 성증리도 여기서 도출된 것이다. 그가 지은 주석으로는 중용장구, 중용홍문이 있다. 중용은 문헌학적으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곧 제1장에서 제20장 전반까지 중을 설명한 부분이 중용의 원형이고 제1장과 제21장 이후에 천인일리를 설명한 부분은 후대의 해설이라고 한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대학은 증삼, 증자와 증자의 문인들이 정리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이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이름이 급이에요. 공급. 예. 공자의 손자인 자사 혹은 자사의 문인들이 재정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사실은 이 자사의 손자인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인들한테 또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맹자거든요. 그래서 흔히 자사의 사자하고 맹자의 맹자를 붙여서 삼행학파라고 합니다. 삼행학파라고 불리는 이유는 순자가 처음으로 자사와 맹자를 한 묶음으로 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삼행학파라는 말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자사와 맹자의 연관성은 아까 중용에 보면 이따 나올 겁니다. 중용에서 그 첫머리에 이 세 구절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뭐냐면
중용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이란 놈은 성이란 것은 하늘의 도이고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법칙이고 성지 성하려고 하는 것은 참이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여러분들 이 성자는 참 그러니까 진실무망이라고 주자는 번역하는데 참되고 알차고 망령되지 않은 그 자체를 성이라고 그래요. 성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성하려고 하는 것은 참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이건 뭐예요? 수도죠. 수도를 해서 다시 말하면 이 착한 본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똑같아요. 성이란 것은 천지자연의 법칙이고 이것만 맹자는 뭐라고 바꾸냐면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성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만 봐도 맹자가 자사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은 뭐 삼강령하고 8.5만 알면 대학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용은 제가 지금 적어준 거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 이 세 구절하고 성자는 천지도예요. 성지자는 인지도해라. 맹자로 바꾸면 사성자는 인지도해라.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핵심적인 개념은 다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범 선생.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분이 어떻게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기념으로 한번 읽어요. 그럼 원래 중이란. 예. 교수님 제가 저 책을 집에서 놔놓고 안 가졌기 때문에 제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원래 중이란 기울어짐이 없는 것을 말하고 성이란 거짓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예부터 인간 행동의 규범으로 여겨왔다. 중용에서는 세계의 본질을 나타내는 행위상의 철학 개념으로 사용했다. 예, 제1장. 제1장 천, 성, 도, 중 하늘이 인간에게 준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그 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도는 인간이라면 잠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를 마음에 두고 늘 두려워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한다. 어둠 속에는 미시한 것이 가장 두드러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자 있을 때 더욱 내성하며 삼가야 한다. 기쁨과 노려움, 슬픔과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는 정적의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그것이 나타난 상태에도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따라서 중이야말로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야말로 천하의 통달이다. 중과 화가 서로 극한에 이를 때 천지의 질서가 잡히고 만물이 자란다. 첫머리인 제1장은 중국의 철학적 사유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이란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 곧 정의 본체인 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므로 하늘의 본질이기도 하다. 곧 우주 만물의 궁극적 원리인 셈이다. 제2장 이하부터 20장까지는 이 중의 원리에 기초로 한 도덕적 실천에 대해 공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옛 성인인 순, 문왕, 모황의 신뢰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20장 중간 부분에 이르러 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번역으로 하니까 별로 맛을 못 느끼는데 이따가 그 시간 되는 대로 주자의 그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면서 자기의 주관이라든가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어떤 하나의 원칙과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슬픔과 노여움 뭐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건데 과연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내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고 잘 조절하고 내 주관을 지키면서도 어떤 가족에서나 사회에서나 조직에서나 국가에서나 뭐 가까운 친구 안에서의 이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거 참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송민규 선생은 이런 거 고민한 적 없어요? 내 주관과 타인과의 교감 관계에서의 어떤 괴리감 이런 거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어때요? 자기 주관을 고집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걸 위주로 합니까?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뭐 정답이긴 한데 네. 참 이게 우리가 이게 고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산에 갔다 왔더니 오늘 제가 좀 늦었어요. 8시 반쯤 집에 들어와서. 근데 애 방이 문이 안 열려 있어서 저는 당연히 출근했을 줄 알고 이러보니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출근 안 하냐? 출근한대요. 그 8시 넘었다 했더니 망했다고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난리예요. 예. 근데 제가 이 예를 들어주는 게 집안일이지만 제가 산에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깨워주고 가는 게 초기에 제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얘도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스스로 응?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람을 분명히 켜놓고 잤을 텐데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이 부모 마음에서 걱정스러워서 자꾸 깨워주고 개입하기보다는 적어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민교 선생님도 이제 부모님도 이 송민교 선생을 걱정을 많이 해주지만 스스로 경험하면서 터득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게 부여받은 인의예지와 같은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드러난다고 해서 인의예지를 그대로 획일적으로 실현한다. 저는 공자맹자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감정이 일어나서 기쁨과 노여움 이거 될 때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예?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걱정스러워요. 허둥지둥 되는 거 보면 아유 한 2시간 전에 미리 한 번 더 깨워주고 갈 걸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녀석의 이 화는 이 조화로움은 스스로 터득하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이 중용에서 중용이라고 이 책이 이름이 붙였지만 실제로 중용에서 이게 드러나는 예들은 화를 더 강조해요. 논어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화잖아요. 화가 뭐죠?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게 전제되고 나서 이 화와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악이죠. 이게 이제 음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연예인들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뭐 우울함이나 이런 걸 느껴지지는 않지만 참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막 뭐 방탄소년도 그렇겠지만 자기들 팬클럽이나 막 환호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익숙해지고 나다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대중문화라는 게 어느 날 대중들의 관심에 멀어지게 되면 그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 대중들과의 교감이라든가 그런 데만 익숙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연예인들도 진짜 정점에 이르렀을 때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독서라든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누구죠? 노주현 씨인가요? 노주현 씨인가요? 옛날에 나이 든 분들이 좋아하던 탤런트 있잖아요. 노주현 얼굴 넓적하고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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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이 양반이 조선일보가 어디 인터뷰에서 정권 바뀌고 나서는 한 번도 뭐 이렇게 섭외가 잘 안 들어왔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정권 교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건데 이 양반이 뭐 정치색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데 좀 안타까워요. 저도 좋아했던 탤런트인데 점잖고 그래서 그래서 그 얼굴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뭐 여자 연예인들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대중과 멀어지고 나이는 들어갈 때 저, 여기 예, 저는 교수님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 예, 연예인들이 매니저를 두는데 예, 철학하는 사람이나 예, 인문학을 하는 사람을 예. 그 월급 얼마 안 주고도 매니저를 저는 두면은 많은 손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김종원 선생 한번 지원해봐. 아니야 저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편이고 정말 뭐 그 사람들 돈 엄청나게 버는데 이렇게 매니저를 철학하는 철인을 매니저를 두는 것도 장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학교면서 혹시 정보석 씨 본 적 있습니까? 안 아, 선생 아직 못 봤지? 차 갖고 다니면 못 저는 봐. 길상사에 밥 먹으러 갔다가 길상사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난 한 두 번 정도 봤는데 대개 보면 매니지먼트에서 차를 거기다 갖다 대놓고 운전하는 친구는 이제 뭐 뒤에서 담배도 피고 그러는데 이거 똑같은 운전하는 친구가 오질 않더라고요. 바뀌어요. 수시로. 근데 굉장히 젊어요. 20대 초반 같은 친구들이 아마 그게 매니저 겸 운전까지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렵겠죠. 왜냐하면 겸사겸사 매니저도 하고 운전도 하고 또 물론 누구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코디라고 하나? 이 코디네이 화장도 해주고 하는 친구들은 되게 10대. 네, 예, 코디. 예. 같이 차 타고 오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친구들 겸 김종호처럼 같이 가끔은 술도 맞상대 해주면서 인생 얘기를 하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효율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죠. 뭐 저는 정부석 씨 부인도 자주 보는데 이제 오르내리락 하면서 상당히 점잖아 보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성격은 어떤지. 예. 정부석이가 누굽니까? 예, 이따 저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유명한 탤런트 있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안 선생 한번 읽으시죠. 제20장 후반 성이란 무엇인가?
천하 최고의 도 5가지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최고의 덕이 3가지 있으니 곧 군신과 부자, 부부, 형제, 부모의 5가지가 천하 최고의 도이고 지와 인, 용의 3가지가 천하 최고의 덕이다. 그러나 그 실천의 근원은 하나이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9가지 원칙이 있으니 곧 자신을 닦는 것과 어질고 현명한 일을 높이 받드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높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 모든 신하와 마음을 함께하는 것, 백성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 장인이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먼 나라의 백성을 위하는 것, 제후를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는 근원은 하나이니 그것을 성이라 했다. 또한 성은 하늘의 도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의 도라 했고 이러한 인륜 도덕과 국가 경륜의 원칙이 하늘에서 유래한다고 했으며 따라서 성이야말로 인간성의 본질이자 천도의 본질이라고 했다. 예. 참됨이라고 그랬죠, 성은. 근데 참됨의 이제 실천 방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군신관계에서는 뭐 이제 뭐예요? 군주는 의로워야 되고 신하는 최선을 다하는 충이 되겠고요. 이게 다 다르죠. 부자 관계에서는 뭐예요? 부모는 자애로워야 될 것이고 자식은 효죠, 그게.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예, 어느 정도.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자신이 없는 게 저는 이겁니다만은 부부 유별이라고만 해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오늘날은 부부 유별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김종호 선생님은 부부 유별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저는 좀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편입니다. 제가 해서 조금 이렇게 순조로운 일과 아내가 해서 순조로운 일 이렇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모시고 살죠?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방향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산에 올라갔었는데 말입니다. 예. 저는 앞에서 끌고 아들은 뒤에서 밀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아, 예, 뭔지 알겠습니다. 소처럼 제가. 아, 진짜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네. 우리 전임순 선생님은 부부 이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임순 선생님. 그러면 조영 선생님은 부부 이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답은 없는 거예요. 아,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뭐를 하다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 부부 이별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십니까? 글쎄요, 제가 모르겠네요. 저기 이혼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아이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예. 야, 좀 솔직한 안 선생한테 물어볼까? 부부 이별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한다면. 결혼한다면 이게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좀 따로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음양의 구분? 약간 아니, 그건 그런 생각. 막연한 얘기지. 내가 볼 때는 아니 요새 부부들이 다 그 맞벌이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예요? 남자는 농사 짓고 여자는 빨래하고 밥해 나오는 거고, 저는 뭐 어려서 그걸 자연스럽게 봤어요. 근데 요즘은 실제로 여자가 더 적합한 직업도 많고 여자가 연봉이 많은 집안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전업 주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이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유별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송미교 선생도 지금 남녀의 역할 구분이라는 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우리 애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뭐 여자친구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옛날에 연애에 빠졌을 때는 통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입금해가지고 그걸로 공동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밥값도 내고 그럴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당연히 그 서먹한 초기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남자가 내는 게 옛날에 그 당연한 일로 저희 연애할 땐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유교에서 이거 유림들부터 반성을 해야 돼요. 옛날 군신 관계 이게 이제 조직 관계로 보면은 야 진짜 어제 뉴스에도 크게 나왔더만 그 윤석열 총장 어떻게 네. 패 죽인다는 말을 씁니까? 야 진짜 무식하더라고요. 부자 관계도 많이 변했죠. 예. 부부 관계 이거 저는 이제 삭제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넓은 의미의 이 형제 관계도 그렇고 가족의 어떤 윤리라는 넓은 의미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종국 선생의 그 가족 관계가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앞에서는 등산할 때는 아무래도 여자가 좀 힘이 약하니까 힘센 남편이 또 우리 김종국 선생은 또 산악 회장도 했었던 분 아니에요. 앞에서 수처럼 끌고 뒤에서 힘센 아들이 밀어주고 예. 소처럼 굴고 하는 거 제가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부 관계, 예, 이것도 많이 바뀌었죠. 예. 예, 사실은 이 부부 관계도 요즘 뭐라 그래요? 이 붕자는 그 학문적인 관계죠. 예. 어떤 뭐라 그러죠? 동호회. 예. 이 우자는 이제 그야말로 뭐 어려서부터 아니면 뭐 학교 단짝 친구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데서 다 자기의 참됨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점점 느끼는 게 하도 뭐 저한테 그 복종을 요구하길래 나는 아직은 당신한테 복종하기 어렵다. 난 솔직한 심정을 고백을 했어요. 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70대면 아마 깨갱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봉건적인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성 아닐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사회관계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을 닫고 이건 대학에서도 강조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조녀는 그냥 우리가 현명한 사람을 높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 어떤 이 리더가 되는 범위에서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다든가 가게를 운영한다 그럴 때 이 현자는요 덕목이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능력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자를 우선한다는 거예요. 존현. 예. 그다음에 친치는 이게 이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죠.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친친. 뒤에 있는 건 목적어예요. 친족이나 가까운 이를 먼저 가까이 한다. 이거는 오늘날 폐기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죠. 본능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사회 덕목에서 강조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대신 위에 있는 사람이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이 대신을 공경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덕목은 뭐예요? 위에 있는 상급자가 기본적으로 자기 먼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능력자를 우대하고 그러면서도 가까운 일을 먼저 가까이 한다. 이 덕목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신을 그냥 하급자로 부리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신하와 마음을 함께한다. 여러 신하들과 일체감을 가진다라는 의미죠. 동지의식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기 아들 자자가요. 사랑할 자자예요.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다. 이건 의역이고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을 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올레자. 왜냐하면 국경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때요? 내가 이런 대우받고 내가 왜 여기 있어?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개별적인 수공업자들은 용인이 안 됐어요. 다 권력자나 국가나 관청에 귀속돼 있었었죠. 우리 여러분들 왜 고려청자 이런 것들
진품 명품 보다 보면 자주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그 국가나 관청에서 구운 가마에서 구운 건지 민간 가마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구운 건지 전문가들이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아래 위로 이렇게. 그거 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예. 예. 그다음에 먼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는 거. 예. 먼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한다는 건 뭐냐면 상공인들이 이제 시장에 왔을 때 맹자에도 여러 번 이해가 나오지만 세금을 얼마나 물리느냐에 따라서 이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차 문제. 외부 상단이 왔을 때 말이라든가 그들이 묵는 숙소에서 바가지를 세우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상인들이 그 시장으로 오겠어요? 그러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배려하는 거죠. 예. 제후들을 복종하기 이 번역이 좋지 않아요. 이게 품을 해자잖아요. 예. 다른 나라 제후들을 이게 해자가 기본적으로 품을 해자 또 하나는 그리워할 해자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제후들을 포용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된다는 참이라는 뜻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 군신관계, 부부관계, 형제, 부모관계 뿐만 아니라 리더십으로서 다른 국가관계라든가 이 국가에서 그 백성이라든가 이 고위 관직이라든가 여러 신하들이라든가 일반 백성들 또 다른 나라 기술자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공인들 그다음에 개별적인 나라들의 관계에 있어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도의 최고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군신 부자 뭐 부부 이런 이 지금 얘기에서 중용이 나온 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얘기의 그 당시에 이 군신과 부부나 부자 하는 이 해석하고 뭐 동중서나 이제 유학을 다시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이후에 동중서 이후에 이 해석하고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좀 관계성을 띠고 안 띠고 하는 부분. 예, 많이 다르죠. 지금 김종국 선생님이 말씀하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맹자에 나오잖아요. 맹자는 학의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인륜을 밝히는 게 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균관에 들려보면 옛날 성균관 대학생들의 강의실 명칭이 뭔지 아세요? 명륜당이에요. 안 선생님 가보신 적 있죠? 명륜당. 네. 500년, 60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 있죠? 국보입니다. 한때는 이제 명륜당의 그 기숙사를 성대 유학과 학생들이 이제 썼는데 요즘은 뭐 보존한다 뭐 해가지고 유네스코로 이제 지정돼 가지고 또 뭐예요 보존한다고 해서 그 폐쇄했는데 오히려 폐쇄하니까 더 낡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 조목을 여러분들이 오륜이라고 알고 있는 게 맹자가 제시한 건데 오륜이라는 말은 맹자는 쓴 적이 없어요. 오륜이라는 말을 만든 거는 명나라 때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맹자는 5가지 인륜이라고만 얘기한 거죠. 뭐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이 뭐예요? 유친. 1번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공자맹자 순자가 강조하는 윤리 덕목에서 어느 순간에도 제1번은 부자관계입니다. 이 초헌법적인 거예요. 유교에서는. 본래 유교에서는. 부자관계를 뛰어넘는 그 어떠한 덕목이나 사회 규범이나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법에 저촉되더라도 부자관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유교적으로는. 두 번째가 군신유의예요. 그러니까 친함이라고 하는 사랑, 의로움, 세 번째가 부부유별, 그다음에 뭐죠? 그 붕의유신, 예, 봉우유신. 뭐가 또 있죠? 부부유별, 붕의유신. 장유유서. 예, 예,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열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부자 관계에서 친, 군신 관계에서 의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기본적으로 군주의 도덕성을 우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김종국 선생님이 말하는 후대의 유교가 그 국시로 될 때는 제1번이 뭐냐면 군신 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신하는 군주에 대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신하의 덕목만을 강조해요. 군신 관계가 아니에요. 신하는 충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식.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무조건 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지아비에 대해서 무조건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충과 효와 정절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삼강이에요. 그러니까 오륜과 삼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상하관계거든요. 일방적인 덕목이 삼강이고 이거는 뭐예요? 상호윤리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먼저 자애롭거나 군주가 의로울 때 자식이나 신하가 강조되는 덕목이 있는데 이 삼강에서는 군주라든가 부모라든가 남편의 도덕성은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공자맹자 순자의 이런 상호윤리는 한대에 의해는 사라지고 오로지 삼강을 가지고 신하로서 자식으로서 아내로서의 도덕성만을 강조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부조리한 상하윤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지 않고서는 유교가 고리타분하다, 봉건적이다라는 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교는 노신이라는 학자가 쓴 얘기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학문이다. 유교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명분으로 유교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죠. 근데 요즘에 이게 요거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연히 강조됐겠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 2000년의 봉건제 속에서는 이게 유용했다라는 거죠. 기득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봉건성에서 아직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라든가 제사에서 의식은 인정하지만 때로는 절대 절을 못 시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게 되면 노예의 근성이 부활이 된다는 것 때문에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면 어른 보고 인사하는 게 참 미덕이죠. 예, 미덕이지만 그게 악용될 우려도 충분히 있다. 사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저는 뭐 1층이라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데 가끔은 그 이렇게 이제 현관 나갈 때 꼬마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달려가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왜 귀엽다 해서 머리 쓰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부모가 째려보지 않아요? 예.
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흔했던 일이에요. 야, 이리 와봐라 이놈아, 뭐 좀 만져보자. 이게 뭐 옛날 어른들 흔했던 일이고 저 당했던 일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났죠. 또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 교포 한 명은 미국 가서 슈퍼하는데 동네 꼬마가 놀러 와서 그 꼬마의 고추 만졌다가 저기 뭐야 피소돼가지고 잡혀갔잖아요. 그거 신문에도 나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달라지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만큼 사회가 바뀌었고 또 일부의 엊그제도 그 신문에 났던데 그 여자 꼬마애를 그 성추행하려고 옥상으로 끌고 가다가 그 추락해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 젊은 20대 친구. 그 소리 지른 그 주민이 소리 지르니까 그 도망치다가 밀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병원에 이송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상냥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다 미덕이 그렇지가 않다. 그만큼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오히려 어른들한테 공손한 걸 악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엄밀하게 보면 진짜 과도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 심각하게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얘기들을요. 향교 특강 나갈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유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